안녕하세요. 저는 살면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끔찍한 일을 겪었던 40대 여자입니다. 그래도 한동안은 그 일을 잘 잊고 살았는데 얼마 전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준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이 사연을 마지막으로 이제는 완전히 잊어보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가감 없이 솔직하게 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적 저는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엄마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살림까지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특히 요리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엄마의 얼굴은 쏙 빼닮았는데도 요리 실력만큼은 닮지 못했는지 아무리 엄마를 따라해도 잘 되지 않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엄마를 따라서 볶음밥을 해봤는데 제 남동생들이 그걸 먹더니 인상을 확 찌푸리는 거예요. 우야, 짜! 누나, 우리 골탕 먹이라고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지? 뭐? 내가 너희를 왜 골탕을 먹여? 맛이 그렇게 이상해? 누나 만들면서 간도 안 봤어. 누가 보면 소금에 들이부은 줄 알겠다. 그리고 볶음밥인데 야채가 왜 이렇게 커? 여기 위에 올라간 계란 후라이도 다 탔잖아. 누나 우리 놀리려고 일부러 그런 거지? 아니라니까. 아휴, 아까 내가 먹어봤을 땐 괜찮은 것 같았는데. 아, 진짜 나 왜 여러 번 해봐도 엄마처럼 안 되는 거야. 이번엔 진짜로 맛있을 줄 알았는데. 비록 저는 요리에는 소질이 없었지만 공부는 조금 잘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꽤 괜찮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제 적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건 바로 직장 일이었어요. 제가 한 회사에 소속이 되어 회사의 매출에 기여를 한다는 것도 너무 뿌듯했고 처음 해보는 업무들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팀 회의를 하는데 팀장님이 새로 거래를 하게 된 업체가 있다면서 그 업체를 누가 맡을지 정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고민도 없이 바로 손을 들었습니다. 팀장님, 그 업체 제가 하겠습니다. 뭐? 시연 씨 지금도 맡은 업체 많지 않나? 요즘에 일이 많아서 맨날 야근하고 늦게 가는 것 같은데 괜찮겠어? 네, 괜찮아요. 이왕 야근하는 거 조금 더 하면 되는 거죠. 그 업체 제가 맡으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이 많아서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제 업무 능력이 더 키워지는 거라고 생각해서 좋았어요. 그래서 퇴근 후에도 집에 와서 매일 업무 서적을 보며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걸 보고 제 막내 남동생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우와, 너나 혹시 회사 사장 자리까지 노리는 거야? 집에 왔으면 좀 쉬지. 뭔 공부를 또 그렇게 해. 나 같으면 TV도 좀 보고 침대에서 뒹굴거리고 그러겠다. 난 이게 재밌어서 그래. 그리고 젊을 때 열심히 해서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올라가면 좋은 거잖아. 난 진짜 능력 있는 커리어만이 될 거야. 월급 받은 만큼만 대충 일하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다고. 제가 열심히 하다 보니 회사 상사분들도 저를 많이 좋아해 주시더군요. 저는 제 능력을 인정받는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30대 초반에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성격이 되게 자상하고 듬직하더라고요. 평소에도 늘 저를 배려해주는 모습에 결혼을 더 심하게 되었어요. 그 후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남자친구가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저 솔직히 수연이한테 완벽한 남편이 되겠다는 약속은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니고 어딘가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 성실함과 책임감 하나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적어도 터자식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지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믿고 결혼시켜 주십시오.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가 되게 솔직하면서도 듬직하다며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보고 결혼해서 잘 살라고 덕담을 많이 해주셨죠. 그 후 시골에 있는 예비 시댁에도 인사드리러 갔어요.
예비 시부모님도 저를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둘째 아들이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고 해서 엄청 궁금했는데 인상도 선하고 말도 똑부러지게 잘하는 게 너무 마음에 드네. 앞으로 우리 가족 되는 거 정말 환영해요.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예비 형님도 밝게 웃으며 이러시더군요. 우와, 우리 도련님이 드디어 결혼하는 거예요? 예비 동서, 우리 도련님 인성 하나만큼은 어디 가도 안 빠지는 사람이에요. 그건 내가 진짜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도련님 잘 부탁드려요. 아, 형수님, 누가 보면 동생 장가 보내는 사람인 줄 알겠어요. 제가 형수님보다 세월은 낮지만 그래도 나이는 제가 2살 많거든요. 2살 많은 게 뭐 대수인가요? 예전부터 같이 지내던 도련님이 장가 간다고 하니까 내 마음이 뿌듯해서 그렇죠. 아무튼 결혼하게 된 거 진짜 축하해요. 예비 시댁은 집안 분위기가 엄청 화목해 보이더군요. 딱 봐도 이 집안의 분위기 메이커가 바로 예비 형님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상견례까지 마친 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시숙 부부랑 엄청 친했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시숙이랑 형님이 저희 집에 놀러 오신 적이 있었어요. 넷이서 다 같이 술 한잔을 하는데 저희 남편이 형님 칭찬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여보, 앞으로 우리 형수님이랑 친하게 지내. 우리 형수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20대 중반에 일찍 우리 형이랑 결혼해서 우리 집안에 웃음을 많이 가져다 주신 분이거든. 그리고 형수님이 그동안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 줄 알아? 난 솔직히 우리 형보다 형수님을 더 존경한다니까. 서방님은 뭘 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요. 사람 쑥스럽게. 왜요? 맞는 말이잖아요. 저 예전에 취업 안 돼서 힘들어할 때 형수님이 형 설득해서 작은 방 하나 내어주셨잖아요. 취업할 때까지만 잠깐 거기서 지낸다는 게 결국엔 그 집에서 먹고 산 기간이 5년이네요. 5년. 제가 이렇게 직장도 열심히 다니고 결혼까지 할 수 있게 된 건 다 형수님 덕분이라고요. 알고 보니까 예전에 남편이 취업이 잘 안 될 때 시골에서 서울까지 면접을 보러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 시숙네 집에서 지냈다고 하더군요. 그때 형님이 저희 남편한테 엄청 잘해줬었대요. 한 번은 취업 준비하느라 정신없던 남편한테 형님이 용돈을 쥐어준 적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려님, 요즘에 취업 준비하느라 친구들도 잘 못 만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스트레스는 좀 풀어가면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 돈으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거라도 사 먹어요. 사람이 숨 돌릴 시간에 좀 있어야 되잖아요. 아유, 저 돈 있어요.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형수님. 아직 직장도 안 다니는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요. 도련님이 너무 앞만 보고 다니다가 지쳐서 쓰러질까 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아끼지 말고 꼭 맛있는 거 사 먹어요. 알았죠? 게다가 형님은 남편이 좋아하는 고기 반찬도 그렇게 많이 해주셨다네요. 오죽하면 시숙이 저희 남편을 질투하기까지 했었대요. 여보, 왜 맨날 부이가 좋아하는 반찬만 해줘? 내가 좋아하는 해물찜도 좀 해주면 안 돼? 당신은 회사에서 점심도 맨날 사 먹고 회식할 때도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니잖아. 도련님은 우리 집에서 밥 먹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집에서라도 먹고 싶은 거 먹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당분간만 당신이 좀 이해해주라. 하루는 또 남편이 감기 몸살에 심하게 걸려서 혼자 끙끙댔던 적이 있었대요. 시숙네 집에서 신세 지는 게 미안해 아프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참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걸 알아챈 형님이 약국에서 약을 사다가 저희 남편한테 줬다고 하더라고요. 도련님, 아프면 약을 먹어야지 왜 혼자 그러고 있어요. 얼른 일어나서 이 약 좀 먹어봐요. 아무리 다 큰 어른이어도 감기 몸살 한 그릇 넘기면 큰일 나요. 아휴, 형수님, 저 때문에 약국까지 다녀오신 거예요? 형수님도 학원에서 일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저 때문에 신경 쓰이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기는 뭐가 죄송해요. 그나저나 이따가 우리 남편 들어오면 한마디 좀 해야겠어요. 동생이 아프면 형이라는 사람이 좀 신경을 써야지.
어떻게 저렇게 무심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남자 형제라 그런지 몰라도 이럴 때 세심함이 좀 부족하다니까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저희 형님이 참 정이 많고 좋은 분이시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그때 일을 떠올리면서 허허 웃더라고요. 우리 형수님이 나보다 나이는 2살 어린데 하는 것만 보면 거의 누나야, 누나. 난 아직도 우리 형같이 평범한 사람이 형수님같이 좋은 분을 어떻게 만났는지 신기하다니까. 와, 형님, 진짜 대단하세요. 아무리 가족이어도 시댁 식구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도 형님 보고 많이 본받아야겠어요. 아유, 본받긴 뭘. 그냥 가족끼리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내가 봤을 땐 나보다 동서가 훨씬 좋은 사람 같아. 그냥 딱 보기에 그런 느낌이 온다니까. 그렇게 그날은 넷이서 대화도 많이 나누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 형님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특히 살림을 너무 잘해서 배울 점이 정말 많더라고요. 한 번은 시댁에 가서 반찬을 먹었는데 반찬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우와, 어머님, 음식을 왜 이렇게 잘하세요? 지난번에도 느꼈는데 어머님이 하신 반찬은 진짜 하나도 안 빼고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면 죽어도 이런 맛이 안 나오던데 어떻게 이런 맛을 내시는 거예요? 아, 그거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네 형님이 만든 거야. 남들은 시어머니가 반찬해서 아들 집에 갖다 준다는데 우린 신기하게 그게 반대로 됐다. 네 형님이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느라 바쁜데도 틈만 나면 반찬을 해서 우리한테 갖다 주지 뭐니. 그런데 그게 또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맛있는지 밥 2공기는 아주 뚝딱이야. 어머, 그게 정말이에요? 형님, 저도 음식하는 거 좀 알려주세요. 저 형님이 내는 맛에 딱 반만 따라가도 소원이 없겠어요. 네? 제가 그렇게 말하자 형님은 방긋 웃으면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앞으로 하나씩 알려줄게. 뭐 그렇게 대단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닌데 내가 해보니까 손맛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 동서도 똑똑한 사람이니까 아마 배우면 금방 따라할 수 있을 거야. 형님은 그 이후에 저한테 반찬이며 찌개며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셨어요. 한 번은 제가 형님이 알려준 대로 오징어 무침을 해봤는데 남편한테 먹고 평가해보라고 했더니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당신이 만든 거야? 진짜 새콤하고 맛있는데? 그래? 진짜 맛있는 거 맞아? 그냥 나 기분 좋으라고 칭찬해 주는 거 아니고? 진짜 맛있다니까. 당신 요즘에 우리 형수님한테서 반찬 배운다더니 왜 실력이 늘었나 봐. 이런 거 가르쳐줘도 못 따라하는 사람도 많던데 그래도 당신은 소질이 있긴 있나 보네. 솔직히 제가 먹어봤을 땐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남편이 제가 섭섭해할까 봐 좋게 얘기해 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 언젠간 꼭 형님의 맛을 따라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배웠습니다. 시댁에서 김장을 할 때도 형님이 제 옆에 꼭 붙어서 정말 잘 알려주시더라고요. 동서, 김치 속 재료로 만들 때도 양념 비율이 되게 중요해. 매운맛, 짠맛, 단맛이 서로 잘 어우러져야 되거든. 그래서 뭘 더 넣어야 될지 모를 땐 이렇게 한번 맛을 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 돼. 그리고 배추에 양념을 묻힐 때도 양념을 너무 많이 묻히면 나중에 익었을 때 짜거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정도로만 하면 딱 맛있게 될 거야. 우와, 형님은 어떻게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랑 나이 차이도 1살밖에 안 나는데 거의 저보다 100년은 더 사신 분 같아요. 그런데 형님은 음식만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루는 제가 집에서 자꾸 눈이랑 피부가 자꾸 가려워 병원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알레르기인 것 같다고 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진먼지 찐득이 알레르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에 갔을 때 형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형님이 또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 동서도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었구나. 우리 지우도 똑같은 알레르기가 있어서 내가 잘 알거든. 그거 이불만 잘 빨아도 훨씬 괜찮아져. 내가 알아보니까 이불을 2주에 한 번씩 60도 이상에서 삶아야지
진먼지 진드기가 다 죽는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솔직히 일반 가정집에서 이불을 어떻게 삶겠어. 그래서 난 2주에 한 번씩 이불을 빨고 건조기 고온으로 돌리거든. 그랬더니 많이 괜찮아지더라고. 그러니까 동서도 똑같이 한번 해봐. 와, 형님은 진짜 모르는 게 없네요. 완전 척척 박사가 따로 없어요. 앞으로 모르는 거 있으면 다 형님한테 물어봐야겠어요. 형님은 저한테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면서 잘해주고 저도 형님을 잘 따르니까 저희 시부모님이 엄청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며느리끼리 잘 지내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면서요. 저희 시댁 식구들 모두가 형님한테 다들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시숙이었습니다. 한 번은 시댁에 갔는데 형님이 과일을 예쁘게 깎아서 내온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어떻게 과일을 이렇게 예쁘게 깎냐고 칭찬을 했더니 옆에서 시숙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재수 씨, 이 사람 결혼한 지 몇 년 됐는데 이 정도 과일도 못 깎아서 되겠어요? 재수 씨가 우리 와이프 좋아하는 건 아는데 띄워줘도 너무 띄워주는 것 같아서요. 어머, 아주버님, 결혼한 지 오래됐다고 이런 거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형님이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학원 강사를 일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형님이 뭐 과일만 잘 깎나요. 음식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고 조카도 잘 보고 이 정도로 완벽한 여자가 솔직히 어디 있어요. 아주버님이 형님이랑 결혼한 거 진짜 행운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유, 알았어요, 알았어. 하여튼 내가 너무 잘난 마누라 얻어가지고 탈이네. 저 같으면 저렇게 훌륭한 아내를 공주처럼 모시고 살았을 텐데 시숙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조금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형님은 시숙한테 딱히 큰 불만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 더 이상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저는 아들도 둘을 낳고 여전히 형님과 잘 지내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6년쯤 됐을 때 형님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해선 울면서 이러시더라고요. 도서, 나 진짜 속상해 죽겠어. 도서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남편이 예전에 한번 바람을 피웠었거든. 그때 내가 한번 용서해줬는데 이번에 또 바람을 피웠대. 그냥 잠깐 만난 거라고 변명을 하는데 아무리 잠깐이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애까지 있는 유부남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뭐라고요? 정말 아주버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 내가 진짜 미쳐. 어떻게 형님 같은 사람을 두고 바람을 필 생각을 해요? 아주버님 진짜 제정신 아니시네. 그 일 때문에 저희 시댁은 완전히 난리가 나고 말았어요. 저희 남편도 그 얘기를 듣고선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술을 먹고 시숙한테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형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형수님이 우리 집안에 그동안 얼마나 잘했는데 어떻게 형이 그럴 수가 있냐고? 아이씨, 너까지 왜 그래? 난 그냥 한순간에 불장난이었을 뿐이야. 이젠 그 여자랑 만나지도 않고 다 끝났다고. 불장난? 그럼 그 불장난에 타들어간 형수님 마음은 어떡할 건데? 형 진짜 이럴 거야? 제발 형수님 눈에 눈물 좀 나게 하지 마. 형 그러다가 천벌 받아. 알아? 시숙이 바람을 피우는 바람에 한동안은 정말 시댁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형님이 마음이 너무 넓으셨던 건지 이번에도 시숙을 용서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형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걱정되어 전화를 해봤습니다. 형님, 아주버님 용서해 주셨다면서요. 정말 그래도 괜찮으세요? 우리 지우가 아빠 없이 살아갈 거 생각하니까 그냥 내가 참아야겠더라고. 그래도 다시는 안 그런다고 했으니까 내가 한 번만 더 믿어봐야지 뭐. 그 후 시숙은 저희 시부모님한테 등짝을 얼마나 많이 얻어맞았는지 몰라요. 제발 처자식한테 상처 주지 말고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면서요. 그래도 그 일이 있고 난 후엔 한동안 조용하더라고요. 형님도 다시 예전의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저보다 육아 선배라 애들 키울 때도 이것저것 많이 도와주시더군요. 동서, 애들이 밥을 잘 안 먹을 땐 밥전을 한번 해봐. 내가 우리 지효한테 해줬었는데
되게 잘 먹더라고. 밥전이요? 그게 뭐예요, 형님? 애들이 잘 안 먹는 야채 있지? 그거 엄청 잘게 다져가지고 밥이랑 섞은 다음에 거기에 계란까지 풀어가지고 소금간을 살짝 하는 거야. 그걸 후라이팬에 동그랑땡 붙이듯이 작게 붙이면 애들이 엄청 잘 먹는다. 동서도 다음에 한번 해봐. 형님 말대로 그렇게 해봤더니 정말로 저희 애들이 너무 잘 먹더라고요. 안 그래도 잘 안 먹는 야채를 어떻게 먹일까 고민했는데 역시 형님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었던 건 아마 형님 덕이 제일 컸을 거예요. 저희 시부모님도 저한테 잘해주셨지만 제일 큰 도움이 된 건 바로 형님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숙이라는 사람은 그런 형님한테 또 한 번 씻지 못할 상처를 주더군요. 지난번에 바람핀 거 용서해준 지 3년이 지났을 때 시숙이 또 한 번 바람을 피고 만 거예요. 이번엔 형님도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동서, 나 이번엔 진짜 못 참겠어. 세상에, 지금이 벌써 3번째야, 3번째. 내가 2번이나 눈 감아줬으면 앞으로 여잔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니야? 나 진짜 이렇겐 더 이상 못 살겠어. 나 이제 그 인간 얼굴만 보면 너무 역겨워서 속에 있는 게 다 올라오려고 그래. 나 이제 다 싫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싫다고. 결국 형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시숙과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잠 뻔뻔했던 시숙은 자기가 잘못했으면서도 조카의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형님도 질릴 만큼 질렸는지 조카의 얼굴을 보면 시숙이 떠오를 것 같다며 결국 조카를 시숙한테 맡기고 가버렸습니다. 전에 형님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 조카까지 두고 갔을까 하는 생각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후 명절이 되었는데 형님이 없으니까 시댁이 초상집처럼 너무 조용하더군요. 평소엔 전 형님이 나서서 저한테 이것저것 알려주기도 하고 시부모님한테 사근사근하게 말도 걸고 했었는데 이젠 그런 사람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시숙은 아무렇지도 않게 소파에 누워 쉬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열불이 터지셨는지 저희 시아버지께서 누워있는 시숙한테 쿠션을 집어던지셨습니다. 야, 이 한심한 놈아. 정신 못 차리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다가 우리 집안의 보물 같은 며느리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렇게 여유있게 쉬고 있을 때야? 너 당장 나가. 넌 이제 내 아들도 아니니까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아, 진짜 아버지까지 왜 그래요? 그냥 재미로 잠깐 만났을 뿐이에요.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심심해서 잠깐 딴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것 가지고 이혼까지 하는 여자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러시는 건데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냐? 내가 아주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튀었구나. 너 진짜 그러는 거 아니다. 네가 배신한 우리 첫째 며느린 억만금을 줘도 얻을 수 없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니까지 게 감히 그딴 짓을 해서 이런 사단을 만들어? 너 당장 나가. 오늘부로 너랑 나랑 부자지간의 연도 끊어버리려니까 당장 나가라고. 그렇게 시숙은 시아버지한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전 형님은 저희 시댁에 항상 웃음을 가져다주는 비타민 같은 존재였는데 한순간에 사라졌으니 정말 많이 속상하셨을 거예요. 저희 남편도 옆에서 한숨만 푹푹 쉬더라고요. 그 후 저는 전 형님이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해서 전화 몇 번 해봤는데 한 번도 받질 않더군요. 아마 저도 똑같이 시댁 식구니까 제 얼굴도 보기 싫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턴 저도 괜히 사람 마음 들쑤시고 싶지 않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숙이 이혼한 지 5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퇴근하고 온 남편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보, 우리 회사 경기 남부 쪽에 공장 하나 있는 거 알지? 이번에 내가 그 공장 책임자로 발령을 가게 됐어. 대표님께서 적임자가 나밖에 없다면서 꼭 가달라고 하시네. 뭐? 그럼 앞으로 거기로 출퇴근을 해야 된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말인데 그쪽에 집을 하나 얻어서 당분간 주말부부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 주말부부?
아니, 저 밑에 지방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면 집에서 출퇴근해도 되는 거 아니야? 차로 1시간이면 갈 수 있지 않나? 그것도 차 안 막히는 시간에나 1시간이지. 출퇴근 시간엔 2시간도 넘게 걸려.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책임자로 가는 건데 당분간은 그쪽에서 지내면서 최대한 회사 일에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서. 조금 갑작스럽긴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 남편과 주말 부부로 지내게 되었어요. 이 사실 알게 된 저희 엄마가 남편을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수연아, 윤서방 타지에서 혼자 고생할 텐데 주말에 오면 이거라도 좀 챙겨줘라. 처자식 여기에 놔두고 혼자 지내려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겠니. 그러니까 밥이라도 잘 챙겨 먹어야지. 엄만 남편한테 전해주라면서 반찬도 바리바리 만들어주시고 저희 아빠도 주말에 남편 오면 푹 쉴 수 있게 해주라고 저한테 몇 번이나 당부를 하시더군요. 저도 남편이 고생하는 것 같아 최대한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평일엔 전화 통화도 자주 했는데 통화를 할 때마다 엄청 바빠 보이더라고요. 여보, 우리 애들이 아빠 보고 싶다고 난리야. 이번 주말엔 같이 놀이공원이라도 놀러 가고 싶다는데 어때? 아, 그래? 아, 근데 이거 어쩌지? 나 이번 주엔 주말에 못 갈 것 같거든. 이번에 공장에 좀 급한 일이 터져서 주말에도 그것 때문에 바쁠 것 같거든. 애들한테 미안한데 다음에 가자고 얘기 좀 해주라. 다음에 가면 내가 당신이랑 애들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줄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남편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가족이랑 떨어져 살면서 외롭고 힘들 텐데 그래도 묵묵히 버텨줬으니까요. 그렇게 남편과 주말 부부를 한 지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저희 회사 차장님이 부장으로 승진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신입사원 때부터 제 사수로 계셨던 분이라 엄청 존경했는데 승진을 하시니까 저까지 기쁘더라고요. 부장님께선 기분이 좋으셨는지 직원들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다들 주말에 시간 어때? 나 승진한 기념으로 우리 와이프가 직원들한테 식사 대접하고 싶다는데 다들 주말에 우리 집으로 와줄 수 있나? 우와, 그럼 당연히 가야죠. 저는 무조건 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되어 저는 직원들과 함께 부장님의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다 같이 모여서 가는 와중에도 너무 화기애애하고 즐겁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각자 선물을 사긴 했지만 그래도 과일 같은 거라도 더 사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내 생각에도 그게 나을 것 같아. 그럼 우리 부장님 댁 가기 전에 마트라도 잠깐 들렀다 갈까? 과일이랑 후식으로 먹을 만한 거 몇 가지 좀 사가자고. 그런데 이것저것 사들고 부장님네 집 앞에 도착하자 부장님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부장님한테 인사를 하니까 부장님께서 엄청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아이고, 주말에 여기까지 오게 해서 미안하네. 오늘 우리 와이프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놨으니까 다들 실컷 먹고 가. 부장님네 집은 1층에 한 집밖에 없는 다세대 주택이더라고요. 처음 가보는 동네라 고개를 기웃거리며 구경하고 있었는데 순간 제 눈에 익숙한 차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게 아무래도 이상해서 차 번호판을 봤는데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말았어요. 아무리 보고 또 봐도 그 차는 제 남편의 차였거든요. 남편이 지금 있는 곳은 경기 남부권이고 여긴 서울이었는데 왜 남편의 차가 여기에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뭐야? 이 차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김 과장, 왜 그래? 그 차 아는 차야? 그거 우리 건물 201호 차인데. 네. 뭐라고요? 부장님,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거 우리 밑에 집 201호 차라고. 거기에 젊은 부부가 살거든. 그런데 그 차가 왜? 저는 순간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더군요. 일단 자초지종부터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에 부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장님, 저 잠깐 급하게 통화할 게 있어서요. 죄송한데 저 빼고 먼저 올라가세요.
저 좀 이따가 바로 올라갈게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부장님이 알겠다면서 직원들을 끌고 먼저 올라가시더군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한동안 고민을 하다가 정면 돌파해보자는 생각에 201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선 인터폰에 안 보이게 바닥에 쭈그려선 현관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그러자 안에서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누구세요? 제가 계속 대답을 안 하고 다시 문을 두드리니까 안에서 계속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한 4번쯤 그렇게 하자 안에 있던 남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벌컥 열더군요. 아이 도대체 누구시냐고요?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현관문을 연 제 남편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로 남편이 이곳에 있더군요. 남편은 절 보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돼선 뒷걸음질을 쳤어요. 뭐야? 당신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저는 대답은 하지 않고 성큼성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남편이 왜 여기 있는 건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정말 경악할 만한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거실 소파에 제가 아는 누군가가 떡하니 앉아있더군요. 그건 바로 제 전 형님이었어요. 게다가 거실엔 저희 남편과 전 형님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의 액자에 여러 장 걸려있더라고요. 딱 봐도 신혼집 분위기가 풍기는 집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아주 눈이 돌아버리고 말았어요. 뭐야,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당신 오늘도 회사에 일 있어서 집에 못 온다고 하지 않았었어? 우리 애들이 당신 보고 싶어 하는데 이번 주에도 못 온다고 미안하다고 했었잖아. 그런데 회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왜 여기에 있는 거야?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형님하고 같이 있는 건데. 설마 둘이 나 몰래 두 집 살림이라도 차린 거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뭔데? 아무리 둘이 전에 친했어도 주말에 단둘이 집에 있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여기 네 사진들은 도대체 다 뭔데? 지금 둘이서 나 몰래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거냐고.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당신도 내가 형수님이랑 친한 거 알잖아. 형수님이 우리 형이랑 이혼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하길래 내가 미안한 마음에 몇 번 찾아가다가 이렇게 된 거야. 나도 정말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정말 미안해. 뭐? 그럼 둘이서 놀아놨다는 게 사실인가 보네. 당신 진짜 대단하다. 아주버님이 바람 피웠을 땐 그렇게 화를 내고 소리 지르더니 이젠 당신이 이 여자랑 놀아나? 너 아주 다른 지역으로 발령 났을 때 두 손 들고 환영했었겠다. 나 몰래 둘이 편하게 만날 수 있어서 아주 신났겠네. 너 여태까지 주말에 집에 자주 안 온 것도 다 이 여자랑 있느라고 그런 거였어? 맞아. 그래서 그런 거였어. 당신이 다 알게 됐으니까 더 이상 변명하지 않을게. 나 당신한텐 정말 미안하지만 혜원이 사랑해. 그래서 혜원이랑 같이 있고 싶어서 내가 먼저 회사에 얘기해서 발령 내달라고 한 거야. 당신 속인 건 정말 미안해. 뭐? 혜원이? 아, 이제 네 형이랑 이혼도 하고 너랑 그러고 그런 사이 됐으니까 혜원이라고 부르나 보네. 야, 전혜원. 네 입으로 어디 한번 말해봐. 내가 그동안 널 형님으로서 얼마나 좋아하고 존경했는데 도대체 날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딴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입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라고. 제가 그렇게 따지자 그 여자가 제 앞에 무릎까지 꿇으며 사발하더군요. 동서, 미안해.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동서도 내가 시댁 식구들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잘 알잖아. 그런데 전 남편한테 3번이나 배신당하고 이혼하니까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절망적이었어. 그런데 그때 내 옆을 따스하게 지켜준 게 바로 이 사람이야. 나도 동서 생각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더라고. 동서, 내가 진짜 미안해. 동서한테 상처 줄 생각은 절대 아니었어. 상처 줄 생각은 아니었다고? 내가 봤을 땐 전혜원 네가 제일 나빠. 너 네 남편 바람 피웠을 때 나한테 울면서 하소연했던 거 기억 안 나?
어떻게 와이프를 놔두고 바람을 필 수가 있냐면서 울고불고 했었잖아. 배우자가 배신했을 때 얼마나 상처가 큰지 그거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어떻게 이딴 짓을 할 수가 있어? 그것도 한때 가족이었던 날 이딴 식으로 배신할 수가 있냐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미안해. 나도 잘못된 건 아는데 사람 마음이 그게 아니더라.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된 걸 내가 어떡하겠어. 아무리 마음이 가더라도 아닌 걸 알면 접었어야지. 세상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형수랑 시동생 사이였던 사람끼리 이딴 짓을 해. 너희들은 사람도 아니고 짐승이야. 니따 것들은 바람을 3번이나 피운 아주머니 욕할 자격도 없어. 셋 다 똑같은 인간들이라고. 야 윤두희, 저 여자 남편이 바람 피운 거 2번이나 용서해줬는지 몰라도 난 그렇게까지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끝내. 나 너랑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알겠어? 제가 그렇게 소리 지르자 남편은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더군요. 변명도 안 하는 그 모습이 너무 화가 나 그냥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나와서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부장님한테서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와 있더군요. 저는 부장님한테 바로 전화 걸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장님, 제가 지금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은 먼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기껏 초대해 주셨는데 이렇게 가게 되어 죄송합니다. 다행히 부장님은 집안일이 먼저라면서 가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다시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전화해 오늘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아주 기절할 듯이 놀라시더군요. 뭐라고? 우리 아들이 누구랑 살림을 차려? 아이고, 내가 자식들을 잘못 키웠네. 자식이라고 아들 2밖에 없는데 어찌 2 다 짐승 같은 짓만 하냔 말이야. 애미야, 내가 미안하다. 우리 첫째 아들이 되먹지 못한 건 알고 있었지만 둘째 아들까지 그런 짓을 할 줄은 몰랐다.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지형 전처럼 그러냔 말이야. 시아버지께서도 저한테 전화해 얼마나 사과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2분 다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도 너무나 큰 충격에 한동안 알아눕고 말았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이 사실을 알고 펄쩍 뛰더라고요. 특히 저희 아빠가 엄청 크게 화를 내셨어요. 참나, 뭐 이런 콩가루 집안이 다 있어? 수연이 너, 그놈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빌어도 절대 받아주지 마라. 내가 봤을 때 그놈은 절대 갱생할 수 없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다신 그놈하고 상종도 하지 마. 알았니? 당연히 저도 그 인간과 상종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끝까지 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 소송까지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웃긴 건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 동안 남편이 아예 집에도 안 오고 저한테 미안하다는 연락도 한 통도 안 하는 거야? 저야 그렇다 쳐도 저희 애들은 보고 싶어 할 줄 알았는데 주말이 한 번 더 지났는데도 곱빼기도 안 보이더군요.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에 너무 열이 받아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2 인간을 도저히 가만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일하는 회사의 본사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직원이 정말 황당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두희 씨, 어제부로 퇴사하셨는데요. 네? 퇴사했다고요? 회사에 찾아가서 불륜 사실을 까발리고 난리를 칠 계획이었는데 하루 전날 퇴사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전 이번에 그 여자가 일하는 학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학원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혜원 선생님 어제 퇴사하셨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출근 안 하실 거예요. 그 일이 있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같은 날 2 다 퇴사했다는 거 보니 제가 이렇게 복수할까 봐 미리 수를 쓴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 2이 살고 있는 집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야반 도주라도 했는지 그 집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무 열이 받아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자 여러 통 보냈더니 그제서야 답장이 오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당신이 원하는 대로 깨끗하게 이혼해 줄게. 위에도 양육권도 당신한테 넘기고 내 재산도 당신한테 다 줄게. 난 이 여자만 있으면 다른 거 다 포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나 찾지 말고 나 용서하지도 마.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너무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을 하는 건지 재산이랑 양육권까지 다 포기하고 둘이 떠나겠다는 거예요. 여자 하나 때문에 저희 애들까지 외면하는 그 모습에 너무 화가 났지만 차라리 그냥 받을 거 다 받고 두 인간은 천벌받길 바라며 사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혼자 애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한동안은 지금의 상황이 너무 어이없고 황당해서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믿었던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걸로도 모자라 그 상대가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했던 전 형님이었으니까요. 아무리 세상에 기가 막힌 일이 많다지만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전 저희 애들을 위해 최대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경제력이 있어야 애들을 키울 수 있겠다는 생각에 회사 일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부장님도 대충 눈치를 채셨는지 그날 먼저 간 일에 대해 서운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를 토닥여 주시더군요. 김 과장, 집안에 많이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회사에선 티도 못 내고 일하느라 힘들지? 그런데 김 과장도 알다시피 우리 직원들 다 김 과장 편이잖아. 김 과장이 일 하나만큼은 끝내주게 잘하고 직원들한테도 잘해줘서 다들 얼마나 김 과장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참지만 말고 휴가라도 갔다 와. 알았지? 제가 안 좋은 일로 이혼했다고 회사에 굳이 얘기하진 않았지만 회사 사람들이 먼저 눈치채고 저를 다독여주니까 정말 힘이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회사에 오래 몸담았던 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저희 친정엄마가 자주 저희 집에 와 애들을 봐주고 계세요. 제 남동생들도 저희 집에 자주 놀러와 애들과 놀아주더라고요. 누나, 오늘 조카들은 내가 책임지고 놀아줄 테니까 누나는 푹 쉬어. 알았지? 얘들아, 오늘 삼촌이랑 어디 갈래? 동물원 갈까? 아니면 놀이공원? 아니면 워터파크나 수족관은 어때? 으아, 그럼 수족관 갈래요, 수족관. 거기 가면 상어도 볼 수 있어요? 당연하지. 상어도 볼 수 있고 가오리도 볼 수 있는데. 그럼 우리 같이 수족관 갔다가 삼촌이 상어 인형도 하나 사줄까? 아싸, 상어 인형 완전 좋아요. 그럼 난 매일 잘 때마다 상어 인형이랑 같이 자야지. 그래, 그럼 삼촌이랑 놀러 가게 얼른 옷 갈아입자. 가서 삼촌이 맛있는 구슬 아이스크림도 사줄게. 자, 다들 옷 갈아입으러 출발. 비록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충격적인 일을 겪긴 했지만 그래도 제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가족들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덕분에 전 그때 일을 최대한 떠올리지 않고 예전처럼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밤에 자려고 누우면 너무 화가 나서 잠이 안 올 때도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턴 아예 없었던 일처럼 취급하게 되더라고요. 이대로라면 그 일을 제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과 이혼한 지 3년쯤 되었을 때 그 안 좋은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일이 생겼어요. 평소처럼 퇴근하고 집에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전화 건 사람은 바로 전 남편과 바람을 피웠던 그 여자였습니다. 동서, 나야. 잘 지내? 나 이런 말 하는 거 염치 없는 거 아는데 동서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했어.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주면 안 될까? 뭐라고? 부탁. 야, 지가 나한테 부탁할 처지가 된다고 생각해? 부탁은 무슨 부탁이야? 내가 부탁할 사람이 동서밖에 없어서 그래. 나 사실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날 놔주질 않아. 솔직히 그때 동서한테 너무 미안했지만 처음엔 그래도 행복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3년 동안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맨날 놀고 먹기만 하잖아. 둘 다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오는 바람에 지방에서 나 혼자 학원 강사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그 인간은 그게 당연한 건 줄 알더라고. 내가 제발 돈 좀 벌라고 해도 자기가 나 때문에 처자식도 버리고 다 포기하고 왔으니까 나더러 책임지라는 거야. 근데 나 이젠 힘들어서 더 이상 못 살겠어. 제발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싶다고. 참, 시동생이었던 놈이랑 눈 맞아서 도망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헤어지고 싶다고? 근데 그건 왜 나한테 얘기하는데? 헤어지고 싶으면 둘이 알아서 헤어지면 될 거 아니야. 나 때문에 처자식도 버리고 인생 망쳤다고 하니까 처자식을 다시 돌려주면 나한테서 떨어질 것 같아서 그래. 그래서 말인데 동서가 이 사람 좀 다시 데려가면 안 될까? 물론 이 사람이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동서네 애들 아빠잖아. 야, 내가 무슨 필요 없어진 쓰레기 처리해주는 쓰레기 찬 줄 알아? 왜 나보고 그딴 놈을 데려가라 말하고 난리야. 야, 전혜원. 나 그딴 놈은 10트럭을 갖다 준다도 싫어. 그러니까 너나 데리고 살아. 모든 걸 다 버리고 갈 정도로 대단한 사랑이니까 너네 길 알아서 해결하라고. 괜히 악취나는 쓰레기 나한테 들이밀지 말고. 알았어? 동서, 제발 한 번만 부탁할게. 제발. 나한테 백날 부탁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전화 끊어. 이거 다 네가 선택한 일이니까 괜히 나한테 덤탱이 씌우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여자가 저한테 전화해서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제가 전 남편과 이혼한 게 정말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형수와 바람이 나서 처자식까지 버리고 떠난 주제에 이제는 자기가 사랑한다고 했던 그 여자한테도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걸 보니 애초에 인성이 덜 된 사람이었던 것 같더군요.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전 시부모님이 제일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째 아들은 3번이나 바람 피우다가 이혼당하고 둘째 아들은 전 형수랑 바람나 이혼당하고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따로 없잖아요. 전 시부모님께선 정말 좋은 분들이었는데 자식들 때문에 얼굴 못 들고 다니실 거 생각하니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자식이 되어서 부모한테 이런 불효를 하는 인간들도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번 사건에서 무엇보다도 충격을 받았던 건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했던 전 형님이라는 사람이 저를 배신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전 남편의 배신보다도 전 형님의 배신이 더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같은 아픔을 겪어봤으면서도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전 이번에 이 사연을 유튜브에 보내는 거 마지막으로 그 일을 완전히 머릿속에서 잊어보려고 해요. 앞으로는 안 좋았던 일은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저희 애들과 행복한 미래만을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럼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도 앞으로의 나날들이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게 바라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